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아주 유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한번 살펴볼까요? 소송에서 승소하고 싶어요. 대기표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어요. 차선 변경하던 차를 피하다 사고가 났어요. 아들이 떨어지는 환풍기 부품에 맞았어요. 이렇게 4가지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을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화요일은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법안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볼 수 있고 또 필요한 약도 받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해외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근 의료 파업으로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 비대면 진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도 있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알아볼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된 배경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행 의료법으로는요, 비대면으로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2월부터는요, 보건의료재난 시스템이 위기 경보인 최고 등급 심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끝나서 엔데믹으로 전환한 지난해 2023년 6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재진 환자, 그러니까 2번 다시 온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제 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도 그간 이러한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시범 사업만 가지고는 의료의 어떤 부작용을 막기가 어렵다. 안전하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는 논의를 지금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와 또 이제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시범 사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예 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면 현행법상으로는 의료법 개정이 지금 필요한 상태잖아요. 그동안 국회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있었나요? 네, 이제 국회의원분들이 개정 법안을 많이 발의했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강병원, 신형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재진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라는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해 2023년 4월 4일에 비대면 진료 범위를 재진이 아니라 초진부터 처음부터 허용하자라는 내용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를 이제 아예 정착해서 상시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이 양당 모두 좀 꾸준히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법안이 계류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네, 지난해 12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 해당 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여야 간의 합의를 찾지 못해서 상정되지 못했는데요. 당시에 이렇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결국 21대에서 발의된 그 개정 법안의 내용이 현재 진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내용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네. 있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문턱을 낮추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입장이고요.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비대면 진료를 조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 범위와 대상을 좀 좁히려는 쪽이 있고 더 넓히려는 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입장을 좀 줄이기가, 이 의견차를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의료계의 반발도 또 다른 이제 좀 발목을 잡는 요인 같아요. 맞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비대면 의료 진료를 법제화하는 이러한 개정 법안 추진에 대해서요, 대한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이제 이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라는 의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것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이러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면 결국은 입증되지 않은 의료에 대한 안전성,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의료 어떤 책임에 대해서 과연 진료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전달 체계 붕괴 등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요. 네. 이로 인해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안전에 위해가 가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먼저 요구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의료 대란, 그러니까 전공의 이탈에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고, 시범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한 게 지난 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좀 지났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이용자 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업체 측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도 참 입장이 난감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네. 이 업체들의 이제 입장은요, 이용자가 지금 한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시스템이 현재 제도화돼서 안정화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예, A라는 플랫폼 업체 대표의 말은 결국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가, 만약에 이제 사태가 종료돼서 언제든지 정부가 이 서비스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할 경우에는 결국 업체뿐만 아니라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기가 힘들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이용자가 늘면 기업이 결국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객 응대 CS 업무라든가 운영하는 인력을 또 대폭 채용을 늘려야 그 시스템이 안정화가 될 것인데, 지금과 같이 한시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인력 채용을 확충했다가 또 다시 이 사업이 축소된다고 해서 인력을 갑자기 또 해고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지금 굉장한 고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닐 수 있겠네요. 이게 앞으로의 상황을 좀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난감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비대면 진료 아직 이용해 본 적이 없는데 이용해 보신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저도 이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네. 이제 이용해 보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병원들이 일찍 문 닫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병원 가기 참 애매했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니까 바로 약만 수령하게 돼서 편하다. 그리고 또 아주 진짜 응급 상황이거나 뭐 중병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비대면 진료도 좋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19 시기부터 진료를 많이
비대면으로 이용했다라는 어떤 젊은 분의 네. 인터뷰를 보니까요. 소화불량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병원을 가보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비대면이 되는 줄 몰랐다가 최근에 비대면도 되는구나 해서 네.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현재 병원 가도 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비대면 진료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좀 익숙한 MZ 세대 분들은 좀 호응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좀 기술을 잘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우려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으십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는데요. 네. 예컨대 진료를 받고 우리가 보통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네네. 마찬가지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뭐하냐? 약국에는 직접 가야 되는데 이게 약국은 또 대면으로 가야 네. 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또 원격으로 화상 진료를 하거나 전화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병원도 거의 없는 것 같다.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의료 진료 시스템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또 병원이 먼 사람이라면 모를까 가까운 병원이든 간에 중요한 의사를 직접 만나서 진료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네.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대면 진료 법안을 두고 이렇게 좀 서로 다른 의견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전성 관련 우려를 좀 해소하고 합리적 안착을 위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는 법률 인사였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기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전화를 드렸고요. 네. 네. 우리가 그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 목소리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네. 네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네. 들리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이제 재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네, 지금 조금 더 크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들리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전화가 울리는데 지금요. 네네.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고 네.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의 신청 관련해가지고 여쭤보시려고 전화를 주신 걸까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네. 바로 저기 변호사님 연결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과 인사 좀 나누시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상담 내용을 먼저 조금 간략하게 쭉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질문 주시는 거 개별적으로든 통합해서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질문하실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위증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게 위증이 되고 안 되고가 있고요. 위증죄요. 네. 네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제 소송 사기에서 이제 소송 사기라고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나면 네. 만약에 이제 이분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네. 선생님 지금 위증죄하고 소송 사기 죄 두 개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경찰 이의 신청 절차는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네네. 위증죄하고 소송 사기 중에 우리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지금 고소하신 건지 아니면 고소 당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소송 사기에서는 제가 패소를 했고요. 우리 선생님이 소송 사기로 고소하셨어요? 처음 네. 재판에서는 제가 패소를 했고요. 그럼 선생님이 소송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생님 이게 예. 이제 소송 사기가 아니고 예. 상대방이 저한테 이제 채권을 받을 게 있다고 네. 신청을 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패소를 했다고요. 민사소송에서 채무자로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어쨌든 돈을 줘야 된다라는 민사 판결은 확정이 됐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소송 사기 문제는 누가 누구한테 한 거죠? 누가 가해자죠? 제가 당사자 두 사람한테. 그러면 소송 사기라 함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민사 소송에서 허위 주장했다고 소송 사기 다 되면 그러면 사실 다 뭐 민사 재판에서의 어떤 자기를 위해서 뭐 거짓말하는 부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죠, 다 그렇죠. 소송 사기 되지는 않고요. 네. 소송 사기가 되려면 핵심적으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증을 하거나 위증 교사를 하거나 제3자 핵심 증인한테 아니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허위로 증거를 작출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허위 그렇죠. 증거 작출이라는 것은 문서를 소위 말해서 위조나 변조했을 때 가장 인정되기가 쉬운 범죄 유형입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말씀이 우리 선생님 지금 패소하신 민사소송 피고로서 금전 지급하게 된 그 사건, 민사 사건에서 원고인 상대방들이 선생님 주장으로는 어떤 것을 허위로 입증하거나 허위로 주장을 했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예. 과연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소송 사기를 했을 때는 제가 이제 고소인이 되고 예. 저쪽에서 이제 처음에 채권자가 이제 피고소인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제가 고소를 하면서 예. 이 상대방이 우리 흔히 이제 통장을 사용하잖아요. 네. 그럼 통장 원본을 예를 들어서 본인 통장에 본인이 입금을 하고서 예. 제가 그걸 갖다가 본인한테 입금한 돈이라고 예. 그냥 어찌 주장을 부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금이었겠네요, 제가 더 말씀. 쉽게 말하면 예. 제가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서 다 채무를 상환했는데도 예. 채무를 다 갚았는데도 날짜별로 채무를 다 상환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네. 다시 저한테 돈을 얼마 빌려줬다라고 하면서 건수 5건을 가지고 며칠 날 얼마 빌려줬다. 며칠 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저한테 제가 상환한 그 돈만큼 다시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걸 이제 서류를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은행에서 자기 통장에 자기가 입금을 하고서는 저한테 제가 송금을 한 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다 증거를 찾아가지고 이 상대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소송하는 도중에 이 금액 안에서 3번을 즉 3곳에서 자기가 자기 통장에 입금을 시키고는 제가 입금을 한 거라고 억지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과 또 이제 아까 위정도 제가 잠깐 여쭤봤지만 예. 공동으로 두 사람이 공모해가지고 네. 이렇게 재판에서胜訴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판결문에서도 그러니까 이 제가 위정을 한 이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정확한 뭐 이게 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 예. 선생님,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 중에 소송 네. 사기에 대한 혹은 그리고 계약 금액, 입금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네네. 이제 드릴 건데 네. 위증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위증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예. 이제 두 사람이 채권자가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인데요. 네. 어떻게 두 사람이냐면 예. 저는 그 A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다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제가 돈을 빌린 금액을 B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해주라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B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다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써주는데 B 이름을 넣어달라. B 이름을. 네.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제 소송 사기가 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주체가 저는 A한테 모든 것을 은행으로 받았고 돈을 상환해 줄 때는 B라는 사람한테 다 했어요. 네, 변제를 할 때는 B에게 변제했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예. 이제 A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상환해라라고 하면서 그 제가 차용증 작성하는 데 있어서 주소를 이 A라는 사람이 기재를 했어요. 네. 제 주소를 A라는 사람이 기재를 해가지고 B한테 이제 건네줬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B 통장으로 돈을 다 상환을 하고 이자까지도 다 상환을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저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패소를 한 거예요. 예, 그러셨군요. 했는데 제가 돈을 상환한 돈을 전체 이 B라는 사람이 제가 상환한 이 돈을 갚은 게 아니고 또 따로 이 B라는 사람이 저한테 빌려준 돈이 또 따로 있으세요? 네, 또 따로 빌려줬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소송 사기로 고소를 했어요. 네. 일단 패소하고 난 다음에 제가 소송 사기로 고소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 사기라고 이제 이 B라는 사람이 검찰로 송치가 됐어요. 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얘기세요? 네네네. 네네. 잘 됐네요. 예. 네, 송치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게 예. 이럴 때는 네. A, B 중에서 실제 채권자가 누구냐 저한테 자, 저는 은행으로 이 A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다 받았고 예. 이제 갚아줄 때는 B라는 사람한테 갚아줬고 B라는 사람한테로 차용증을 써주라 그래서 제가 써줬고 예. 자, 이럴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제 채권자는 어느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선생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게 법원에서 판단이 조금 아리까리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입니다. 네네네. 예,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A한테 돈을 빌리면서 변제는 제3자한테 그거 가능한 일입니다. 네. 제3자한테 변제하는 일이 통상적으로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A한테 돈을 빌린 거를 차용증을 쓰실 때 네. 그 채권자를 A만 쓰신 게 아니라 A와 B를 다 쓰셨다면서요. 아니요, A라는 A만. A라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차용증을 B 사람 앞으로 써달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B라는 사람한테 다 써주고 돈도 B라는 사람한테로 다 송금을 했어요. 예, 그러면 아. A한테 빌린 돈인데도 네. 변제할 때 B한테 갚으면서 마치 B한테 또 차용증이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게 같은 내용인데도 차용증을 B 앞으로 하나 더 써주셨다는 얘기시네요. 아니죠. 그것도 아닌가요? 차용증을 예. 우리가 지금 차용증은 한 장이잖아요. 네. 그 한 장인데 차용증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던 주소를 기재를 안 했어요. 예. 안 하니까 제가 그 당시 잘 몰라가지고 기재를 안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차용증 받으면서 예. 주소는 자기가 거기 기재를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둘이 같이 앉아서 이걸 작성을 했어요. A라는 사람과 제가 같이 작성을 했고 네. 근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저한테 내가 돈을 너한테 빌려준 게 아니고 예. B가 다 빌려준 거다.
이렇게 둘이서 증언을 했어요. 예, 증언. 네. 그러니까 이제 이 B라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돈을 따로 저는 B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단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어디 동네에서 만나면은 저 사람이고 그 사람이고 이런 정도지 뭐 말을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도 없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B라는 사람한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 그러면 이게 채권자가 그럼 B가 되는 거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결국은 차용증의 채권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B가 돼 있죠. B로. 그러니까요. B로 지금 채권자로 한 차용증을 별도로 쓰셨고 네. 돈은 A한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A한테서 빌린 돈을 B한테 갚은 것이지 B한테 새로 차용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닌데 예. 이 B라는 사람이 제가 갚은 그 돈을 갖다가 별도로 저를 별도라고 만나서 주장하고. 예. 네, 그래서 어디서 이제 만나가 줬다, 어디서 만나가 줬다, 어디서 만나가 줬다 이런 식으로 즉 쉽게 말하면 자기 통장에서 돈 인출한 날만 있으면 그걸 저한테 줬다라고 하고서는 여기 제가 그 상환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 통장에서 즉 쉽게 말하면은 제가 송금한 돈도 아닌데 자기 통장에 자기가 입금한 돈을 갖다가 그걸 저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해가지고 이 금액을 끼워 맞췄어요. 맞췄으니까 아마도 또 재판부에서 보기에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도 네, 비슷하고. 예. 네네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나 더 하면요. 예. 재판부가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 B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할 때 은행으로 송금을 하면서 매달 며칠 날 얼마 매달 며칠 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16회에 걸쳐서 16일인가 뭐 걸쳐서 이 돈을 다 상환을 했어요. 예. 다 상환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는 이제 17번 뭐 8번 20번까지 있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자고 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원금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합산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합산 금액인데 재판부는 그 통장을 볼 줄 모릅니까? 선생님 제가 조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사사건이 일단 판결이 났고 지금 1심 말고 2심을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미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민사적으로는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여쭤본 게 그거였습니다. 네. 이 신청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기소가 됐고 한 사람은 불기소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한 사람 불기소된 이 사람을 제가 이 신청을 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면은 이 신청은 어디에 하는지요? 네네. 그러면 민사적인 문제를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형사적인 거 말씀하시니까 네. 형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경찰서에다가 이의 신청서라는 제목으로 네네. 그 불송치 결정이 왜 부당한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반영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네네. 이런 증거를 더 낼 수 있는데 못 냈다든가 하는 식으로 네네. 우리 선생님의 주장과 입증을 분명하게 기재해서 경찰서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내시는 절차입니다. 경찰서에 내는데 그러면 이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요? 네. 기간에 사실 지금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네네. 시간이 좀 지나셨어도 지금 이의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제한은 없다. 예, 네. 이의 신청하시기 전에 불송치가 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발급하실 수가 있는데 발급해 보셨어요? 지금 다 저한테 오가 있는 게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불송치 이유서도 보고 계세요? 갖고 네, 계세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을 주된 내용을 반박을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주된 내용 반박하고요. 예.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예. 변호사님 시간이 급하다라고 했어 제가.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있잖아요. 네. 재판부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 재판을 하면서 경험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금융권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 통장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해줍니까? 그게 이제 그건 민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았는데 왜 내가 채무가 또 부담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순번이 1번에서 20번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그러면 1번에서 제가 1번에서 20회 걸쳐서 돈을 상환을 했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합계 금액이 있을 것이고 11번부터 20번까지 또 합계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번에서 10번까지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1번에서 10번까지 금액이 합산을 하면 가령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인데 재판부는 이 플러스하는 금액을 잘 못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산 문제라서 제가 자꾸 민사 얘기 드리는데 아니라고 하셔서요.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네. 그 계산이라는 것이 맞냐라는 틀리냐 이 부분은 당연히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그 누구보다 증거의 토시 하나 진짜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네. 계산이 틀렸다면 그거는 정말로 민사 항소감 또는 뭐 상고나 여러 가지 이 불복 절차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 민사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져서는 안 될 채무를 부담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주장과 입증 그리고 입증이 좀 덜 되셨다라고 느낀다면 결국은 A라는 사람이 핵심 인물 아니겠습니까? A가 네. 자기가 빌려준 돈에 대한 같은 차용증이다라는 명확한 증언이 있으면 될 일이지만 그들이 이제 한 그 편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언을 입수하실 수 없는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재판부에서 판사가 그러한 금액을 합산할 줄 모른다든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사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예. 그러면 가능성이 적다고요? 네. 재판부에서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재판부에서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을 다 보고 그것에 대한 계산 방식도 이해는 했지만 그 주장을 채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든 아니면 어떤 법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제가 함부로 판결이 확정되거나 1심 판결이 난 판결문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 판단을 왜 재판부가 안 들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판단이 맞으실 텐데요. 판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요. 네. 판사님이 법적인 문제에서 계산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판결문에 1번에서 10번까지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인데 네. 왜 판사님은 이걸 1,500만 원이 아니고 그보다 금액이 적은 금액을 지적을 할까요? 아, 네.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민사적으로 항소심 또는 대법원 상고심의 기회가 남아 있다면 당연히 주장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상고는 예. 대법원 상고는 이미 기각됐고요. 그러니까요. 민사 네. 판결이 확정되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시겠지만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 만에 그래서 지금 하나 제가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그것이 지금 현재 소송 외에 다른 방식으로 별도 소송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부분은 민사적인 판결문과 선생님 주장을 합해서 우리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시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소송이어서 주변에 가까운 변호사님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번부터 20번까지를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판사님들이 3분이나 계시는데 이 합산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인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판사님이 판단을 내린 거는 판사님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그 선고 문고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얼마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얼마고 이렇게 판시를 다 해놨는데 이걸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요, 저는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이 보기 좋게 재판부가 우리가 이 재판부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네, 네. 아니 더하기도 네. 못하냐. 통장 볼 줄도 모르나. 네, 네. 그러면 통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 통장에 자기가 입금을 시키고서도 제가 상대방이 입금을 한 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왜 다 두둔을 하느냐. 네, 네. 상담자님, 저희가 이제 또 그 뒤에 또 진행해야 할 코너도 있고 해서 저희 지금 상담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그 추후적으로 그 형사 절차를 또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상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변호사님께서 좀 다양한 그 의견들을 좀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좀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살펴볼까요? 얼마 전 은행을 방문해 대기표를 뽑았더니 대기 번호가 300번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러주는 번호는 200번대여서 급한 업무도 미루고 은행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 번호가 실제로는 220번이었는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320번으로 뽑혀 제 순서가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2시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고 은행에 항의했지만 직원은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심지어 은행 때문에 미룬 급한 업무도 시간이 늦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제 업무를 모두 망쳐버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대기표 오작동으로 급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놓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사안에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법적인 관점은요. 은행과 고객 간에 뭐 기본적인 예금 거래 계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해당 업무를 그날 그 시간에 가서 보겠다라는 어떠한 약속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안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정 어떤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은행하고의 어떤 약속이 되어 있던 미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 책임이 적용되기가 더 맞을 것 같고 계약상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민사적인 책임 중에서 불법 행위 책임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기계 오작동이라고 하면 이 기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기계 관리를 하지 못한 걸 이유로 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여러 가지 요건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 네.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불법행위 책임을 위한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냐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피해자인 우리 상담자님에게 손해가 있냐라는 부분, 그리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은행의 대기 번호가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늦어지고 시간을 2시간 동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불필요하게 대기를 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네. 은행 기계를 관리하는 은행 책임에 있어서 은행 과실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상당히 명료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은행 과실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과연 손해배상 금전적으로 청구해서 인용되는 것이 얼만큼 가능할 것이냐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은행을 통상적으로 갈 때 우리의 네.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러 갈 때 뭐 요일이나 날짜가 잘 맞으면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뭐 말일이라든가 월요일 어떤 세금 내는 날에 겹쳐가지고 굉장히 막 몇 시간을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한 뭐 통상적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은행에 가서 어느 정도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냐라는 지점에서 은행의 과실은 있지만 그것이 해당 시간에 아무리 특별한 업무가 있었더라도 본인이 결국은 은행 업무에 필요한 어쩌면 대기가 있을 수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자기가 그 시간을 내도 된다라는 스스로 결정하셔서 네. 은행에 찾아가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볼 수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설령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 상담자님이 입은 피해의 손해액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 손해액 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그 법적인 실질적인 그 손해액을 증명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그 부분에 정확한 자영업자로서 그 해당 손실을 입었다라면 뭐 그 계산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요. 네. 어떤 직장인이실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사업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서 그것을 어떤 특정한 금액으로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2시간의 가치가 좀 네. 다를 수 있어서 이걸 환산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담자님이 놓친 그 업무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의 성격이 뭐고 이 업무가 당시에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냐, 이 업무를 못함으로 인해서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어떠한 계약을 하기로 한 특정 시간이었는데 늦어서 계약을 못했다. 네. 그래서 그 계약을 성사시켰다면은 내가 입을 수 있었던 어떤 수익이나 직접적인 경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되는 손해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회를 상실한다라는 어떤 무형의 손해가 있다라거나 네. 여러 가지를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걸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대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예상한다는 점에서 과연 그 손해에 인과관계 있냐는 문제도 있고, 시간을 또 이제 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서 그 금액을 가치를 얼마짜리, 한 시간에 얼마다라고 이제 우리가 손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컨대 피해자가 교통사고 당한 경우에는요. 네. 전업주부라든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개별 그 노동하는 인부의 어떤 노동 평균 값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업상 손해를 크게 입었다, 네. 계약 파기 손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가정적이어서 그것을 시간의 가치로 환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이게 뭐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계가 관리를 평소에 잘했음에도 그 당시에 좀 오작동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때는 또 어디에다가 이걸 좀 손해를 좀 물을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는 은행 책임이 맞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기계를 관리하고 점유하는 사람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먼저 책임이 있다면 먼저 손해를 배상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은행은 다시 기계를 만들거나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 네. 해당 업체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은행의 1차 책임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현재 은행이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어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일 텐데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하는 방법 중에 금융감독원과 같은 금융 규제기관에다가 불만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민원 제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중재자의 기관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그 상담자 분이 이걸 또 그 시간 동안 확인해 볼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은행 측에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물론 뭐 그런 현장 상황을 다 증거로 남기긴 대단히 어렵고 누가 은행 CCTV 확보하지 않는 이상 네. 증거로 어떤 부분을 방어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은행 과실이 상당히 많고 은행에서 중간중간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상담자님 과실을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4차선 고속도로에서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1차선 왼쪽 대각선에 있던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이면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경적을 울리며 3차선으로 급히 핸들을 돌렸는데요. 그러다 하필 3차선에 있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제 차와 3차선에 있던 차는 거의 반파가 된 상태이고 2차선으로 끼어들었던 해당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 현재 수배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과실 비율을 미리 알고 싶고 최대한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2차선으로 잘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각선에 있던 다른 차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3차선으로 피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난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을 보면요, 모든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진로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면 그런 방식으로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로 변경이 되는 차선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당연한 부분이지만 황색 실선 또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하시면 안 되고요.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로 변경 시 서로 이제 접촉하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해야 되지만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차로 변경에 의한 사고에서 변경한 차량을 가해 차량, 그다음에 변경 시 사고가 난 차량을 피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 또다시 보면 차선 변경할 때는 반드시 깜빡이 켜셔야 되고요. 깜빡이를 안 킨 것도 과실로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온 그 2차선으로 들어온 차량, 이 차량의 좀 잘못이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3차선에 있는 피해 차량, 가장 큰 피해를 본 3차선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이 상담자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님이 갑자기 우측으로 틀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최초 가해 차량하고의 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초 가해 차량하고의 그 행위가 사실 좀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꾸실 때 이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긴 하지만 급박하게 진로 변경할 때 깜빡이도 없이 이제 우측 차선의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방식으로 급격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적인 원인이 결국 2차선 가해 차량, 네. 해당 차량을 피하기 위한 지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진다면 먼저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가장 과실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차선에서 갑자기 그렇게 그 차로 1차로에서 옮겼던 그 첫 번째 가해 차량, 그 가해 차량 현재 지금 수배 중이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뺑소니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교통법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던 중에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한 경우에는 그 차나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서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남기는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48조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만 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처벌 조항이 제외됩니다. 근데 우리 사안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였고 상해가 있진 않았지만 물건이 손괴된 문제였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이제 상담자분도 어떻게 보면 그 3차선에 있었던 그 피해 차량에게는 그 최초 가해 차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 과실 비율이 좀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차로 변경 사고의 경우에 가해 차량을 보통 원칙적으로 70%로 보고요. 피해 네. 차량을 한 30%로 놓은 다음에 각자의 특수 사정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상담자님과 최종 피해 차량 사이에서는 상담자님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부분에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최초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을 다시 따진다면 최초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상담자님, 그 다음에 피해자 차량은 거의 과실이 없거나 극히 조금 인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지금 최초 가해 차량은 지금 현재 지금 수배 중이라고 하니까 네. 좀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보험 처리를 해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하시고요. 이제 보험사에서 그 가해 차량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또 보험사 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해 차량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보험 사고에 대한 접수 확인원을 가지고 추후에 수사 결과 그 가해 차량이 특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쪼록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또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법률 상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권윤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